퀴퀴한 먼지와 해묵은 나무 냄새가 뒤섞여 박순자 여사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는 수십 년의 세월이 쌓인 낡은 창고 안. 희미한 빗줄기가 더러운 창문을 뚫고 들어와 먼지 입자들을 춤추게 하는 그곳에 서 있었다. 손가락으로 낡은 장롱의 표면을 쓸자 차가운 감촉과 함께 두꺼운 먼지가 묻어났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빛바랜 결혼, 사진첩을 찾기 위해서였다. 젊은 시절의 웃음과 약속이 담긴 그 앨범을 문득 다시 보고 싶다는 충동이 그녀를 이 어둡고 서늘한 공간으로 이끌었다. 장롱 문을 열려던 찰나, 창고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목소리에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얼어붙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였다. 처음에는 웅얼거리는 소리처럼 불분명했지만 곧 그들의 대화는 위험할 정도로 선명하게 그녀의 귀에 박혔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서. 아들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묻어 있었다. 늘 그랬듯 민호는 약하고 망설였다. 그를 다그치는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당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요. 그 늙은이가 평생 움켜쥐고 있는 돈. 어차피 우리가 쓸 돈이잖아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당신. 밧줄 준비됐죠?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순자 여사의 머릿속에서 밧줄이라는 단어가 포탄처럼 터졌다. 밧줄, 왜 밧줄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녀의 뇌리가 하얗게 비는 듯 했다. 며칠 전부터 지영과 민호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권했던 효도 온천 여행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따뜻한 온천수가 아니라 차가운 밧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인가.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피가 빠져나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낡은 가구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낡은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조차 낼 수 없어. 그녀는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아들의 짧고 힘없는 대답이 들려왔다. 준비했어. 그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순자 여사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 대신 밧줄로 꽁꽁 묶인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어른거렸다. 곧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고 낡은 창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창고 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순자 여사는 기계처럼 뻣뻣한 몸을 움직여 가구 더미 뒤에서 나왔다. 사진첩을 찾으려던 생각은 까맣게 잊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추억에 잠길 만큼 한가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였다. 창고를 나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전쟁은 시작될 것이다. 저녁 식사가 차려진 거실은 창고의 어둠과 대조적으로 환하게 밝았다. 값비싼 식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간을 채웠지만 순자 여사에게는 모든 것이 위선적인 연극 무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주말에 여행 가시려면 기운 차리셔야죠. 지영이 살갑게 웃으며 그녀의 그릇에 갈비찜을 올려주었다.
그 손길이 마치 독사의 혀처럼 느껴져 순자 여사는 속으로 몸서리쳤다. 그녀는 지영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예쁘고 상냥한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잔인함을 그녀는 오늘에서야 똑똑히 보았다. 아들 민호는 애써 밝은 척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어머니, 제가 예약한 온천이 경치가 그렇게 좋대요. 가시면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죄책감이 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순자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내가 호강하는구나. 그런데 그곳이 많이 외진 곳은 아니냐. 요새 하도 흉흉한 일이 많아서 말이다. 늙은이 혼자 보내기가 걱정된다는 친구들도 있더구나. 그녀가 무심코 던진 말에 민호는 사례가 들린 듯 격하게 기침을 했다. 지영이 재빨리 그의 등을 두드리며 쏘아붙이듯 말했다. 어머님도 참 걱정도 많으세요. 저희가 다 알아보고 정한 안전한 곳이에요. 시설도 최고급이고요. 지영은 태연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찰나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순자 여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너희 안목을 믿어야지. 아, 맞다. 여행 가기 전에 은행에 들러서 처리할 일이 좀 있는데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민호야. 그 순간 식탁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민호와 지영이 동시에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영의 눈이 의심으로 가늘어졌다. 은행은 갑자기 왜요? 어머님 필요한 돈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이 손자 여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인자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다. 큰일은 아니고 그냥 정기예금이 곧 만기라 한번 확인해볼까 해서 그런다. 너희들한테 줄 용돈도 좀 찾아놓고. 용돈이라는 말에 지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환하게 밝아졌다. 의심은 곧 탐욕으로 덮였다. 그녀는 민호를 쿡 찌르며 말했다. 그럼요. 어머님, 당연히 모셔다 드려야죠.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하고 있을게요. 순자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미끼를 던졌고 그들은 정확히 물었다. 식사가 끝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순자 여사는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평생을 거쳐 지켜온 자존심과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걸고 버릴 이 전쟁의 첫 번째 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다. 전원을 켜자. 단 한 명의 번호만이 저장된 연락처가 떴다. 김 변호사,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그녀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거는 여왕이었다. 식탁을 감싼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다. 3명의 배우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최지영은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순자 여사의 모든 말에 상냥하게 맞장구를 치고 반찬이 비기 무섭게 그릇을 채워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렸다. 은행이라. 이 늙은이가 갑자기 무슨 꿍꿍이지 설마 눈치챈 건 아닐 거야. 평생을 자기 손안에서 벌벌 떨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리라곤 상상도 못할 테지. 그녀는 순자 여사가 말한 용돈이라는 단어를 되새겼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쥐어짜낼 수 있는 쌈짓돈일지도 모른다. 계획이 성공하면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 될 터였지만
눈앞의 작은 이익 또한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늙은 시어머니의 순진한 기대를 비웃으며 자신의 탐욕을 가족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이라 포장했다. 그녀에게 있어 박순자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자신들의 재정적 위기를 해결해줄 마지막 열쇠, 곧 처리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녀의 미소는 한없이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다. 강민호에게 저녁 식사는 고문이었다. 어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마다 모래를 씹는 것처럼 괴로웠다. 어머니의 온화한 얼굴을 볼 때마다 창고에서 밧줄을 확인하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는 술기운에 기대어 이 끔찍한 현실을 잠시라도 잊고 싶었다. 어린 시절. 시장 좌판에서 추위에 떨면서도 자신에게는 늘 따뜻한 호빵을 사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업에 실패하여 좌절했을 때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말해주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 외딴 요양원에 가두려 하다니. 그는 자신이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빚쟁이들의 협박 전화가 귓전을 때릴 때마다 그의 죄책감은 공포심에 짓눌려 힘을 잃었다. 그는 그저 아내가 짜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기침을 하며 위기를 모면한 자신이 한심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식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반면 박순자 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이 맑았다. 그녀는 두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시선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눈에 스치는 탐욕의 빛을 보았고 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죄책감을 읽었다.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은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평생을 시장에서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왔다. 상대의 눈빛만 봐도 그 속내를 꿰뚫어 보는 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다. 그런데 하물며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의 속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녀는 민호가 본성은 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저 약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괴물로 만든 것은 바로 곁에 앉아있는 저 교활한 며느리였다. 순자 여사는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은행에 가는 것은 계획의 일부였다. 그들의 의심을 피하는 동시에 그들의 탐욕을 자극하여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연막이었다. 그녀의 진짜 무대는 은행 창구가 아니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녀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자산 전체가 그녀의 전쟁터였다. 마침내 길고 긴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순자 여사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서는 뒷모습을 보며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민호는 죄책감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지영은 민호에게 쏘아붙였다. 당신, 오늘 왜 그렇게 수상쩍게 굴어요? 어머니가 눈치라도 챘으면 어쩔 뻔했어요. 민호는 지친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가 어떻게 태연할 수가 있겠어?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어머니야. 평생 우리를 위해 고생만 하신 분이라고. 지영은 코웃음을 쳤다. 고생 그 고생의 대가로 저 큰 집과 재산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정작 아들이 빚더미에 앉아 죽게 생겼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실 것 같아. 당신 저번에 사업 자금 빌리러 갔다가
어떻게 됐는지 잊었어. 1시간 내내 설교만 듣고 빈손으로 돌아왔잖아. 이제 와서 착한 아들 노릇은 그만둬.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민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내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력하게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그의 나약함이 아내에게는 계획을 밀어붙일 더 큰 확신을 줄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같은 시각 자신의 방문을 굳게 잠근 순자 여사는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낡은 자개장 깊숙한 곳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책상 서랍 밑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낡은 가계부처럼 보이는 두꺼운 장부 한 권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산 명세서였다. 자식들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 왕국이었다. 첫 장을 넘기자 빽빽하게 적힌 부동산 목록이 나타났다. 서울 시내의 상가 건물,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 여러 채, 그리고 지방의 사둔 땅까지. 다음 장에는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된 예금과 주식, 채권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들고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토를 내려다보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노련한 장군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장부의 특정 항목들 옆에 붉은 펜으로 작게 표시를 해나갔다. 가장 빠르고 조용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계획이 명확하게 그려졌다.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주말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그 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장부를 덮기 전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에 머물렀다. 거기에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서 있는 딸.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늘 자신보다 오빠에게 밀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딸. 모녀 사이는 언제나 서먹했다. 순자 여사는 한참 동안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냉정한 전략가의 얼굴에 아주 잠깐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장부의 마지막 장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다. 그리고는 다시 모든 것을 금고 안에 넣고 굳게 잠갔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선명한 길이 보이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집 전체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박순자 여사의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배신감으로 얼어붙었던 심장이 과거의 기억들로 인해 뜨겁게, 때로는 시리게 고동쳤다. 모든 비극에는 뿌리가 있는 법이다. 그녀는 그 뿌리를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이 땅에 어떻게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를 되짚어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화장대 위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으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두 아이와 덩그러니 남겨졌던 30살의 자신이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떻게든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독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남편이 남긴 것은 작은 전셋집과 쥐꼬리만 한 퇴직금이 전부였다. 친척들은 등을 돌렸고 세상은 냉정했다. 그녀는 어린 민호와 서연의 손을 잡고 동대문 시장의 소음과 먼지 속으로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길거리 좌판에서 양말을 팔았다. 혹한의 겨울에는 발이 꽁꽁 얼어 감각이 없었고 폭염의 여름에는 등줄기로 흐르는 땀이 마를 새가 없었다. 그녀는 아끼고 또 아꼈다. 자신은 굶어도 아이들 입에는 밥을 넣어 주었고 자신은 해진 옷을 입어도 아이들에게는 새 옷을 입혔다.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들을 지킬 갑옷이었고 세상의 멸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성벽이었다. 그렇게 10년을 버티자 작은 가게를 얻었고 가게는 점차 커져 시장에서 제법 큰 원단 가게가 되었다. 그녀는 타고난 수왕아였다. 돈의 흐름을 읽는 감각이 있었고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알았다. 그렇게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녀에게 땅과 건물은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가 악착같이 재산을 불리는 동안 아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민호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다. 잦은 기침과 열병은 순자 여사의 마음을 늘 졸이게 만들었다. 아픈 아들을 볼 때마다 먼저 간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그녀는 민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녀의 모든 관심과 사랑은 자연스레 민호에게로 쏠렸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 했고 힘든 일은 조금도 시키지 않았다. 그녀의 과보호 속에서 민호는 의존적이고 유약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반면 딸 서연은 오빠와 달리 건강하고 씩씩했다. 서연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 없을 만큼 일찍 철이 들었다. 순자 여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서연은 강하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으로 딸을 방치했다. 서연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칭찬 한마디 건네기보다 오빠 저녁밥부터 챙겨라고 말하기 일쑤였다. 서연의 마음속에 그늘이 지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 역시 엄마의 따뜻한 관심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모녀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 벌어졌다. 서연은 엄마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하자마자 집을 나갔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서먹한 사이가 되었다. 순자 여사는 그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했지만 이미 굳어버린 관계를 되돌리기엔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다. 그리고 몇 년 전 민호가 지영을 데리고 나타났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모습의 순자 여사는 처음에는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했다. 유약한 아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지영의 눈 속에 숨겨진 야망과 조급함을 그녀는 간파하지 못했다. 비극의 씨앗은 그때부터 싹트고 있었다. 결정적인 균열은 2년 전 민호가 벌인 IT 사업이 실패하면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민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지영이 친구의 남편이 하는 사업이라며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민호를 부추겼다. 민호는 어머니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졸랐다. 순자 여사는 평생을 실물 경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과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믿어주세요. 꼭 성공해서 몇 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맹세에 결국 마음이 약해져 거액을 내주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사업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했고 민호는 원금은커녕 사채까지 끌어다 쓴 탓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때부터였다. 집안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지영의 잔소리와 민호의 한숨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지영은 모든 실패의 책임을 민호의 무능함으로 돌리면서도 시어머니의 재산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 견고한 성벽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들은 밧줄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다. 순자 여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불행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이 뿌린 씨앗에서 돋아난 독초일지도 몰랐다.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딸에 대한 무관심, 며느리의 본심을 꿰뚫어 보지 못한 어리석음, 그 모든 과거의 과오들이 현재의 비극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후회와 자책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었다. 그녀는 배신당한 어머니의 슬픔을 가슴 깊이 묻었다. 대신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삶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맞서 싸우는 냉철한 전략가로 다시 태어났다.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끝나고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사진 속 젊은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괜찮다. 너는 그때도 이겨냈고 지금도 이겨낼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밤새 내린 서리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 여사는 약속대로 아들 내외와 함께 집을 나섰다. 며느리 지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도 동행하겠다고 나섰다. 운전대를 잡은 민호의 등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그는 룸미러로 어머니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조수석에 앉은 지영은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여행지의 날씨까지 온갖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다. 그 모습이 마치 사냥감을 안심시키려는 여우처럼 교활해 보였다. 순자 여사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불안과 며느리의 탐욕이 뒤섞인 차 안의 공기를 피부로 느꼈다. 그들의 가식적인 연극에 어울려주기 위해. 그녀는 간간히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들이 있으니 든든하구나. 그녀의 나직한 한마디에 민호의 어깨가 움찔했다. 은행에 도착하자 지영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순자 여사의 팔을 부축했다. 마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는 효성, 지극한 며느리처럼 보여왔다. 은행 안에서도 그들의 연기는 계속되었다. 순자 여사는 일부러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두 사람을 관찰했다. 지영은 초조한 듯 연신 창구 쪽을 쳐다보았고 민호는 차라리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순자 여사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창구 직원에게 만기가 된 정기예금 통장을 내밀었다. 지영은 그녀의 어깨 너머로 통장의 액수를 곁눈질하려 애썼지만 순자 여사가 몸으로 교묘하게 가리는 바람에 실패했다. 잠시 후 은행 직원은 현금 다발이 든 봉투를 그녀에게 건넸다. 금액은 500만 원.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액수였다. 순자 여사는 봉투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중 100만 원짜리 수표 5장이 든 봉투 2개를 꺼내 민호와 지영에게 각각 건넸다. 이번 여행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건 내 성인이 받아두어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필요한 것도 사렴. 예상치 못한 거금에 민호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지영은 얼굴에 화색이 돌며 넙죽 봉투를 받았다. 어머님, 뭘 이런 걸 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들렸다. 순자 여사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다. 고작 이 정도의 돈에 영혼이라도 팔 것처럼 구는구나. 그녀의 미끼는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돈 쓸 줄밖에 모르는 늙은이라고 확신할 터였다. 은행을 나온 순자 여사는 근처 남대문 시장에 내려달라고 했다. 오랜만에 시장 구경도 하고 여행 가서 먹을 주전부리도 좀 사야겠다. 옛날 친구랑 약속도 있고 너희는 먼저 들어가 보거라. 지영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손에 든 돈 봉투의 무게가 그녀의 의심을 덮어버렸다. 네, 어머님. 그럼 천천히 구경하시고 조심히 들어오세요. 민호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순자 여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장의 인파 속으로 몸을 섞었다. 그녀는 복잡한 시장 골목을 미로처럼 누볐다. 혹시라도 붙었을지 모를 미행을 따돌리기 위함이었다. 몇 개의 골목을 더 지난 그녀는 약속된 장소인 허름한 칼국수집 뒷문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이미 말쑥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변호사가 보낸 사무장이었다. 사무장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김 변호사의 번화한 사무실이 아니었다.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낡은 오피스텔 건물, 간판조차 없는 비밀 사무실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백발이 성성한 김 변호사가 초조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순자 여사의 오랜 친구이자 죽은 남편의 벗이었다. 박 여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 아들놈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분노에 찬 한숨을 내쉬었다. 순자 여사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김 변호사, 시간이 없네. 내 전 재산이 담긴 장부일세. 그녀는 밤새 표시해둔 장부를 꺼내 그의 앞에 펼쳤다. 장부를 훑어보는 김 변호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자산이었다. 이걸 전부 처분해달라고? 그래,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조용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것을 현금화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게. 그녀는 수첩에서 스웨르 은행의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를 꺼내 건넸다. 수십 년 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남편 몰래 만들어둔 비상금 계좌였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박 여사, 제정신인가 이렇게 급하게 처분하면 제값을 반도 못 받을 수 있네. 특히 강남상가 같은 물건은. 순자 여사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목숨과 바꿀 수는 없지.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목숨은 하나뿐이야. 자네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게. 자네를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걸세.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죽음을 각오한 자의 비장함마저 느껴지자 김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처리하겠네. 진행 상황은 이 전화로 보고하지. 그가 건넨 것은 작고 투박한 구형 휴대폰이었다.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이었다. 모든 논의가 끝나고 순자 여사는 다시 사무장의 차를 타고 시장 근처로 돌아왔다. 손에는 시장에서 산 것처럼 보이는 검은 비닐봉지 몇 개가 들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 그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았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다. 적의 손에 넘겨주느니 차라리 폐허로 만들겠다는 비장한 각오였다. 그날 오후, 지영과 민호는 어머니가 준 돈으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곧 손에 들어올 막대한 유산을 꿈꾸며 완벽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자신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어머니에게서 받은 용돈의 온기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그날 밤, 민호와 지영의 침실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민호는 위스키를 영업후 들이켰지만 술 기운은 그의 죄책감을 마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그냥 다 그만두면 안 될까? 차라리 어머니께 무릎 꿇고 빌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면 어머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기어들어갔다. 그 말을 들은 지영은 화장대 앞에서 크림을 바르던 손길을 멈췄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남편을 노려보았다. 용서 당신, 아직도 꿈을 꾸는구나. 우리가 저지른 짓을 아시면 용서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부터 하실걸. 그리고 뭘 빌어 당신이 날린 돈이 얼마인데. 그 돈이면 이 집을 2채는 샀어. 어머니가 그 돈을 그냥 주실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인간 빚쟁이들이 우리 딸 학교 앞까지 찾아와서 협박할 때 그놈들도 인간으로 보였어. 당장 이번 주까지 돈 못 막으면 당신 손목부터 잘라간다고 했을 때 그게 인간이 할 짓이었냐고. 지영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나약함에 진저리가 났다. 그녀는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들린 술잔을 빼앗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다. 정신 차려, 강민호. 이제 와서 물러설 곳은 없어. 계획은 거의 완벽해. 당신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완벽한 계획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감금이나 납치가 아니었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한 음모였다. 지영은 이미 변두리에서 아름아름으로 의사를 소개해주는 브로커를 통해 거액을 주고 박순자 여사의 가짜 치매 진단서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초기 혈관성 치매 및 망상장애 소견. 진단서의 병명은 그들이 꾸민 각본에 딱 들어맞았다. 그들은 순자 여사를 온천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차에 태워 실제로는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무허가 요양시설로 데려갈 계획이었다. 그곳은 사실상 돈만 받으면 사람을 가둬주는 사설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다. 일단 그곳에 순자 여사를 입소시킨 후 가짜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민호를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받을 생각이었다. 성년 후견인이 되면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생긴다. 그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다. 요양원 원장하고도 이야기는 끝났어. 처음 며칠은 좀 저항하실 수도 있으니 독방에 격리해달라고 했고 거기 직원들이 알아서 잘 돌봐줄 거야. 지영의 입에서 나온 돌봄이라는 단어는 끔찍한 폭력을 암시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만약 어머니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 요양원 사람들 인상이 험악하던데. 그 말에 지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했잖아. 그녀의 시선이 방구석에 놓인 여행 가방으로 향했다. 밧줄은 만약을 위한 보험일 뿐이야. 어머니가 순순히 따라주시면 쓸 일도 없어.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다고. 이건 어머니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단지 보호하려는 조치일 뿐이야. 법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우린 완벽해. 그녀는 자신들의 범죄를 보호라는 단어로 합리화했다. 그녀의 논리 속에서 박순자 여사는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위해 처리해야 할 문제에 불과했다. 그날 밤 민호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린아이가 되어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엄마를 불렀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과 공포에 울부짖던 그의 눈앞에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다. 어둡고 축축한 창고. 엄마가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엄마의 몸은 굵은 밧줄에 꽁꽁 묶여 있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원망이 아니라 깊은 연민과 슬픔을 담고 있었다. 민호야, 왜 그랬니? 엄마의 목소리가 그의 영혼을 할귀휘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지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다. 민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그는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지금이라도 저 문을 열고 들어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싶은 충동이 목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지영의 차가운 목소리, 빚쟁이들의 협박,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이 보이지 않는 밧줄이 되어 그의 몸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술병을 집어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여행 준비로 분주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물건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하나씩 확인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효율적이었다. 거실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민호를 보며 그녀는 혀를 찼다. 그리고는 마치 장 보러 가기 전 냉장고를 확인하는 것처럼 무심하게 말했다. 어젯밤에 차 트렁크 공구함에다 밧줄 넣어뒀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 아무렇지도 않은 한마디가 민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었다. 보이지 않던 밧줄이 이제 실체를 가지고 그들의 공간에, 그들의 계획 속에, 그리고 그의 양심 위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김 변호사로부터 첫 번째 자산인 강남 상가 건물이 비공개 매물로 나왔다는 짧은 문자를 받은 뒤 박순자 여사는 대포폰에 전원을 껐다. 거대한 톱니바퀴에 첫니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다음 수를 둘 차례였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딸 서연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서연은 20살 무렵 대학 졸업식에서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날도 그녀는 아들 민호의 사업 관련 미팅 때문에 딸의 졸업식에 늦었다. 사진 한 장을 겨우 같이 찍고는 저녁 식사도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떴던 기억이 났다. 그 이후로 서연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서운함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저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그 단단함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다. 어쩌면 딸은 아주 오래전에 그녀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지도 몰랐다.
순자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평소에 쓰던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수백 번도 더 눌렀을 그 번호. 그러나 늘 어색한 안부만 오가던 딸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무심한 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엄마, 웬일이세요? 예상했던 그대로의 반응이었다. 서연에게 엄마의 전화란 늘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용건에 불과했다. 순자 여사는 잠시 목을 가다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서연아, 바쁘지 않으면 잠깐 통화 괜찮겠니? 딸은 잠시 말이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꽃가지를 다듬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여전히 경계심이 섞인 목소리였다. 순자 여사는 준비된 말 대신 마음속에서 맴돌던 말을 꺼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개냐? 네가 하는 그 작은 꽃집은 요즘 좀 어떻고?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낯선 질문에 서연은 당황한 듯 했다. 그냥 그렇죠. 뭐 늘 똑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무심했다. 오빠한테만 신경 쓰느라 늘 씩씩하게 혼자 잘하는 널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어. 미안하다. 딸.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것은 계산된 연기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를 벼랑 끝에 서자. 비로소 자신이 놓치고 살아온 것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엄마의 사과였다. 그녀는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마음 한편에서는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갑자기 왜 이러시지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제야 서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순자 여사는 그 걱정이 반가우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아니다. 나이를 먹으니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다. 이번 주말에 오빠 내외가 온천 여행 보내준다고 해서 가기 전에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딸의 의심을 희석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그저 나이든 노인의 감상으로 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다. 통화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이 났다. 서연은 끝까지 혼란스러운 듯했고 순자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몇 분 뒤 순자 여사는 곧장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그리고 자신의 여러 계좌에 흩어져 있던 현금 중 상당객인 2억 원을 딸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체 확인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아들에게 기울었던 사랑의 무게만큼 딸에게 진 마음의 빚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그녀의 계획에서 중요한 한 수였다. 훗날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세상에 홀로 남겨질 딸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이자 아들 내외에게는 또 다른 혼란을 안겨줄 미끼였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엄마, 이게 무슨 돈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순자 여사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전원을 꺼버렸다. 이제 공은 딸에게 넘어갔다. 서연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엄마의 이상한 사과, 그리고 이어서 들어온 거액의 돈.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것은 마치 유산을 미리 나눠주는 듯한,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오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빠, 엄마 무슨 일 있으셔? 방금 나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니 갑자기 큰 돈을 보내셨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호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지영의 경고를 떠올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어설픈 연기를 시작했다. 아, 그거 엄마가 그냥 기분 좋으셔서 주신 걸 거야. 우리가 여행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신나셔서 그래. 별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의 더듬거리는 말투와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는 태도는 서연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아니, 오빠, 뭔가 이상해. 엄마 목소리가 안 좋았단 말이야. 여행은 또 무슨 여행 어디로 가시는데? 아, 그냥 온천 좋은 데야.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민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서연은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고 있었다. 오빠의 반응은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반응이었다. 그 온천 여행이 끔찍한 불행의 서막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무거운 불안감에 휩싸인 채 엄마가 꺼버린 전화기 너머의 안위를 걱정할 뿐이었다. 같은 시각 순자 여사는 다시 대포폰에 전원을 켰다. 거기에는 김 변호사가 보낸 새로운 문자가 와 있었다. 강남 빌딩 계약 성사 임박. 내일 오전 중으로 가계약금 입금 예정. 그녀는 조용히 문자를 삭제했다. 딸의 마음속에 의심과 걱정의 씨앗을 심었고 재산 처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박순자 여사의 집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도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부터 최후의 연극은 시작되었다. 지영은 마치 내일 떠날 소풍에 들뜬 아이처럼 굴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찾은 온천의 효능과 주변 맛집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어머님, 거기 온천수가 피부 미용에 그렇게 좋대요. 다녀오시면 10년은 젊어지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는 우월감이 묻어났다. 순자 여사는 맞은편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냐, 네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기대가 되는구나. 가서 너희들 선물도 사와야겠네. 그녀는 완벽하게 순진한 노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오직 민호만이 이 연극에 동참하지 못했다. 그는 퀭한 눈으로 밥그릇만 내려다볼 뿐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수면 부족으로 잿빛이었다. 지영이 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눈치를 주었지만 그는 고장난 기계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집안에서는 기묘한 이중의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하나는 모두에게 보이는 준비였고 다른 하나는 오직 순자 여사만이 아는 은밀한 준비였다. 지영은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와 여행 가방을 꾸리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옷장문을 활짝 열고는 두꺼운 겨울 내복부터 외투까지
마치 한겨울에 산속으로 요양 가는 사람의 짐을 싸듯 옷들을 꺼냈다. 어머님, 산속이라 밤에는 추울 수 있으니 옷은 두둑하게 챙겨가셔야 해요. 그녀가 꺼내놓는 옷들은 모두 순자 여사가 평소 아끼던 것들이었다. 그 옷들이 온천 리조트가 아닌 차가운 요양원 독방에서 입혀질 것을 생각하니 지영은 짜릿한 쾌감마저 느꼈다. 순자 여사는 그런 며느리의 속내를 꿰뚫어 보면서도 얌전히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래, 네가 알아서 잘 챙겨주렴. 난 이제 눈도 침침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녀는 지영의 자만심을 더욱 부풀려 주었다. 며느리가 자신의 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순자 여사는 대포폰을 통해 김 변호사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대부분의 자산 처분이 완료되었고 마지막 남은 자금들이 스윈릴 계좌로 송금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 변호사는 내일 아침 9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박순자 여사의 공식적인 재산은 여의 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순자 여사는 조용히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의 배터리를 분리했다. 이제 외부와의 모든 연결고리는 끊어졌다. 그녀 역시 자신만의 작은 여행 가방을 꾸렸다. 그것은 며느리가 꾸려준 커다란 트렁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손가방이었다. 안에는 낡은 속옷 두어 벌과 세면도구, 비상금으로 쓸 약간의 현금, 그리고 오래전 발급해둔 낡은 여권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고 있었다. 같은 시각, 민호는 차고에서 내일 운행할 차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것은 평소에 타던 고급 세단이 아니라 짐을 옮길 때나 쓰던 낡은 승합차였다. 지영은 시골길을 가려면 이 차가 더 안전하다고 둘러댔지만 민호는 그 차의 진짜 용도를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장의사가 관을 닦는 것처럼 묵묵히 차를 닦았다. 트렁크를 열어 타이어를 확인하던 그의 눈에 구석에 놓인 공구함이 들어왔다. 그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다. 차갑고 단단한 밧줄의 감촉이 느껴지는 듯해 그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는 차라리 내일 아침이 오지 않기를,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저녁이 되자 순자 여사는 평생의 기억이 깃든 집을 조용히 둘러보았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안락의자, 아이들의 키를 재던 거실 벽에 희미한 눈금, 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사진 속에서 민호와 서연은 천진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 액자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녀의 청춘과 희생, 사랑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긴 그녀의 역사 그 자체였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시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만 나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엌으로 가.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낡은 찻잔을 꺼내 식탁 중앙에 놓아두었다. 그것은 자식들을 향한 그녀의 마지막 무언의 메시지였다. 그날의 마지막 저녁 식사는 무덤 속처럼 조용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다. 순자 여사는 조용히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을 향해 말했다.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이만 들어가 쉬어야겠구나.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고 민호와 지영도 각자의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눕자마자 지영은 민호에게 수면제 하나를 건넸다. 내일 운전하려면 푹 자둬야 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향한 걱정이 아니라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하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아내가 건네는 약을 말 없이 받아 삼켰다. 그는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곧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불 꺼진 방 안 창가 의자에 꼬소티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작은 손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집 전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가올 새벽을,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마지막 전쟁의 시작을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다. 결전의 날, 새벽은 어김없이 밝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박순자 여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채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맑았다.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들로 아들 내외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지영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를 앞둔 장수의 오만함과 흥분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피곤하진 않으세요? 저희가 짐은 다 챙겨서 차에 실어 놓을게요. 그녀는 순자 여사가 앉아 있는 침대 옆 거대한 여행 가방으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순자 여사가 나직이 말했다. 나는 이거 하나면 된다. 그녀가 가리킨 것은 발치에 놓인 작은 손가방이었다. 지영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네, 어머님. 짐이 그것뿐이세요? 옷이랑 다 챙기셔야죠. 순자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여행 가는데 짐이 많으면 거추장스럽지. 제일 중요한 건 다 여기 있단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지영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늙은이의 고집 정도로 치부하며 알겠어요. 그럼 하고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아들 민호는 그들의 뒤에 유령처럼 서 있었다. 수면제에 취해 억지로 잠들었다 깬 그의 얼굴은 밀랍 인형처럼 생기가 없었다. 그는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묵묵히 며느리가 꾸린 커다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섰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위태로운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돌렸다. 동정심은 사치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을 그리고 집을 둘러보았다. 식탁 위에 외로이 놓인 남편의 찻잔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저 찻잔의 의미를 저 아이들은 언제쯤 깨닫게 될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낡은 승합차에 오르자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먼지와 묵은 땀 냄새가 뒤섞인 희망 없는 사람들의 냄새 같았다. 지영은 조수석에 앉아 여전히 제잘거렸고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이 없었다. 순자 여사는 뒷좌석 창가에 앉아 빠르게 멀어지는 자신의 집을, 자신의 세월을, 자신의 과거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차는 예상대로 고속도로가 아닌 낯선 국도로 접어들었다. 주변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다. 이 길은 처음 가보는구나. 어디로 가는 길이니? 순자 여사가 무심한 척 물었다. 지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새로 난 지름길이에요. 어머님, 차도 안 막히고 경치도 더 좋다고 해서요. 그녀는 백미러로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지만 순자 여사의 얼굴에는 의심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볼 뿐이었다. 순자 여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우리가 가는 온천 이름이 정확히 뭐라고 했지? 하도 좋다고 하니 궁금해서. 서연이한테도 나중에 가보라고 일러줘야겠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민호의 어깨가 크게 움찔했다. 지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가짜로 정해둔 온천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해두지 않았던 것이다. 아, 그게 산수 자연 온천이었나. 이름이 좀 헷갈리네요. 어머님, 거의 다 와 간이 도착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순자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확인은 끝났다. 그들의 계획은 허술했고 그들의 거짓말은 조급했다. 차가 1시간쯤 더 달렸을까. 순자 여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움켜쥐었다. 아이고, 속이 울렁거리는구나. 나이가 드니 차를 오래 타는 게 힘에 부치는 모양이다. 저기 앞에 휴게소가 보이는데 잠깐만 쉬었다 가면 안 되겠니?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정말로 멀미에 시달리는 노인처럼 보였다. 지영은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잠시 망설였지만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잠깐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요. 민호는 말없이 휴게소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주말을 앞둔 휴게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순자 여사는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나는 화장실부터 다녀와야겠다. 너희는 커피라도 마시고 있거라.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람들 속으로 걸어갔다. 지영은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 민호의 팔을 끌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에 그녀의 경계심은 완전히 풀어진 상태였다. 순자 여사는 화장실 건물로 향하는 척하다. 인파에 몸을 섞어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었다. 그녀의 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주차장 가장 외진 구석, 화물차들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약속대로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운전석에서 김 변호사의 사무장이 내려 정중하게 뒷문을 열어주었다. 순자 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세단은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차는 민호의 승합차가 달려온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순자 여사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휴게소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커피를 들고 편의점에서 나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들은 두리번거리며 그녀를 찾고 있었다. 처음에는 짜증 섞인, 그리고 이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변해가는 그들의 얼굴이 눈에 선했다. 곧 휴게소의 모습은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다. 순자 여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이제 새로 시작될 터였다. 그녀는 고요한 폐허 위에 홀로 서 있었다. 휴게소에서의 시간은 지옥처럼 흘러갔다.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은 30분이 되었다. 처음에는 짜증이었던 지영의 감정은 점차 초조함으로 그리고 이내 불길한 예감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여자 화장실 안을 수십 번도 더 들락거렸고 민호는 휴게소 전체를 이 잡듯 뒤지며 어머니를 외치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반복할 뿐이었다.
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이 늙은이가 정말. 지영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악을 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펼쳐졌다. 갑자기 쓰러져서 누가 병원으로 모셔갔나, 아니면 치매 증상이 갑자기 심해져서 길을 잃었나, 그녀는 단 한순간도 시어머니가 제 발로, 제 의지로 사라졌을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았다. 마침내 1시간이 지났을 때 민호의 얼굴의 핏기가 가셨다. 그는 무언가 깨달은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집으로 가봐야 해. 그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고. 지영은 그의 말에 반박하려다. 그의 눈에 서린 공포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서울로 향했다.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서는 지독한 침묵과 함께 서로를 향한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만이 오갔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함이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어딘가 섬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지영은 위화감을 느꼈다. 늘 현관에 놓여있던 값비싼 도자기, 화병이 보이지 않았다. 거실의 자개장 역시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두 사람은 허둥지둥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순자 여사의 방은 처참할 정도로 덩 비어 있었다. 장롱 안에는 낡은 옷 몇 가지만 남아 있었고 화장대 위의 패물함은 텅 비어 있었다. 벽에 걸린 그림 뒤의 비밀 금고는 활짝 열린 채 그 안에는 먼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악독한 도둑이라도 든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부 침입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이것은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증발이었다. 재산이. 그리고 그 재산의 주인이 함께 증발해버린 것이다. 망연자실한 채 거실로 나온 두 사람의 눈에 식탁 중앙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왔다. 그 옆에는 순자 여사가 늘 남편을 그리워하며 매만지던 낡은 찻잔이 놓여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듯 열었다. 민호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들여다보았다. 편지의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네오이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밧줄을 든 채 어느 외진 곳에서 나를 찾고 있겠지. 아니, 이제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이 편지를 보고 있겠구나. 그래, 내가 다 들었다. 창고에서 너희가 나누던 이야기를. 나를 위한 여행과 밧줄에 대한 모든 것을. 너희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재산을 원했고 그러기 위해 너희 어미를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너희가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숙하고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는 평생을 전쟁처럼 살아남은 사람이다. 이 집, 너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집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부동산과 예금, 주식 또한 마찬가지다. 이제 너희에게 남은 것은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빚과 탐욕뿐이겠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다. 나를 찾지 마라. 이제 나는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다. 편지를 다 읽은 지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점차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녀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편지를 갈갈이 찢어 허공에 뿌렸다. 모든 계획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눈앞에 아른거리던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과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만이 남았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배신을, 자신의 추악한 계획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를 속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어릿광대에 불과했다. 죄책감과 상실감이 한꺼번에 그를 덮채웠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집을 공허하게 울렸다. 한편 그 시각,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조용한 바닷가 도시 순자 여사는 작고 소박한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회색빛 겨울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작은 짐가방 하나와 낡은 남편의 사진 액자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유로워졌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승리했지만 마음은 폐허처럼 황량했다. 그녀는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파괴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홀로 남겨졌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였다. 같은 시간, 서울의 작은 꽃집에서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인터넷 부동산 뉴스를 뒤적이고 있었다. 오빠와의 통화 이후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주소가 보였다. 강남구 대치동 상가빌딩. 이례적인 금매로 해외 법인의 매각.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건물은 분명 어머니의 소유였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엄마의 이상한 사과, 거액의 송금, 오빠의 수상한 태도, 그리고 건물의 매각. 이것은 평범한 여행이 아니었다. 이것은 도주였다. 어머니는 가족으로부터,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오빠가 있었다. 서연은 차가워지는 손으로 휴대폰을 쥔 채 창밖의 잿빛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박순자 여사가 남긴 폭풍은 가혹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집에서 강민호와 최지영의 관계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서로를 향한 애정은커녕 실패한 공범자들의 지독한 증오만이 남았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후벼 파는 비난과 책임 전가로만 이루어졌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조금만 더 똑 부러졌어도 그 늙은이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지영은 악에 받쳐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남편의 어설픈 연기와 나약함 때문에 실패했다고 굳게 믿었다. 민호는 더 이상 그녀의 비난을 잠자코 듣고만 있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닥쳐 돈. 내 놈의 그 지긋지긋한 돈 욕심이 우리 모두를 괴물로 만든 거야,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어. 그들의 싸움은 끝이 없었다. 결국 집을 팔아치운 새로운 주인이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하고 사채업자들이 집요하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끝이 났다. 지영은 남은 귀금속 몇 개를 챙겨 자신의 짐을 쌌다. 떠나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당신 같은 무능한 남자랑은 하루도 더 못 살아. 당신 빚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녀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뒤돌아 떠났고 민호는 텅 빈 집에 이제는 자신의 집도 아닌 그곳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어머니, 집, 그리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한편 강서연은 며칠간의 깊은 고뇌 끝에 결정을 내렸다. 오빠는 절박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울며 불며 돈을 빌려달라고. 가족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녀의 동정심에 매달렸다. 과거의 서연이었다면 아마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평생 오빠의 그늘에 가려 살아왔던 그녀였기에. 그 관계의 끈을 놓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보낸 돈과 메시지는 그녀에게 단순한 경제적 지원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너의 삶을 살아라는 평생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응원이자 해방의 선언이었다. 서연은 전화기 너머로 울부짖는 오빠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오빠. 이건 엄마가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야. 내가 오빠를 도울 수는 없어. 오빠도 이제 오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해.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오빠를 외면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준 돈의 일부로 자신의 작은 빚을 갚았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더 넓은 상가를 계약해 꽃집을 확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동생, 누구의 딸이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것이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임을, 그녀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흘러갔다. 강민호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허름한 고시원 쪽방에서 잠을 청했다. 과거에 유복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늙고 지친 얼굴을 보며 때때로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 감정은 원망이 아니었다. 뒤늦은 후회와 참회에 가까웠다. 그는 평생 이 고독한 형벌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지영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져 또 다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터였다. 그들의 비극적인 가족사는 그렇게 잊혀가는 듯했다. 그리고 동해의 어느 조용한 항구 도시. 박순자 여사는 이제 그곳에 평범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시장에 나가 소박한 찬거리를 샀다.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 완벽한 익명성 속에서 평온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더 이상 거짓된 연기를 하거나 누군가를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물론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과 슬픔까지 떨쳐낼 수는 없었다. 아이들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릴 때면 가슴 한쪽이 시려왔다.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해체했다는 사실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상흔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유령으로 사느니. 고독한 생존자가 되는 길을 택한 것은 그녀 자신이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순자 여사는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해변을 홀로 걷고 있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복잡 미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고서야 비로소 얻게 된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른 생존자의 평화였다. 그녀는 거대한 세상 앞에 홀로 선 작은 점과 같았지만 결코 나약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고독하지만 위대한 전사였다. 해는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고 바다는 그녀의 발치에서 영원처럼 부서지고 있었다.